제가 마포 합정에 제 돈 1억 6천을 가지고 18억 2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매입한 건물을 한 3년이 되지 않아서 매각을 했어요. 제 돈이 한 1억 6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당시에 매각을 34억 8천에 했습니다. 이거는 남들만 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구나.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건물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를 내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있는 돈깨비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투자를 했었고요. 20, 30대 때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말 작은 빌라, 그리고 아파트, 지방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식산업센터, 임야까지 이렇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건물에 눈을 뜨게 됐고 상업용 부동산까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알려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50억 이하, 주로는 10억에서 30억 사이 이런 건물들이 좀 많습니다. 건물은 4채 정도 매입을 했었고 한 채는 매각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할 경우에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수요 공급을 따지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를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계속해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규제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대출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소액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부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 뭐 다주택이거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많이 냈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80억 정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가치로는 한 200억 이상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혜택이 있고, 다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금과 같잖아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환금성이 좋죠. 내가 팔려고 할 때 쉽게 팔 수 있고 조금만 금액을 낮추어도 팔 수가 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환금성이 좀 떨어집니다. 매수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입지를 볼 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는 20평대, 뭐 30평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좀 편해요. 건물은 땅이 다 제각각이고 건물도 다 제각각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 구축이고 신축이고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이걸 평당가 개념, 한 평당의 개념으로 비교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월세 많이 내잖아요. 그 월세의 가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제가 공식을 만든 게 있거든요. 내가 내는 월세에다가 300을 곱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건물,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월세를 3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거기다 300을 곱하면 얼마죠? 9억이죠. 그러면 나는 9억짜리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평균을 내더라도 한 4% 정도의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9억의 금리 4%를 12달로 나눴을 때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당연히 월세 내야지 하고 냈을 텐데 사장님들이 내는 그 월세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세 500만 원 내는데 그럼 15억짜리 건물 사서 15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이고요. 1000만 원이면 30억짜리 건물을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완전 생각의 전환이 되거든요. 내가 건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매출을 향상시켜서 그걸로 사업을 붐업하는 거. 이건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목돈을 당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3억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대출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내가 이걸 반전세로 옮기면 1억에 80으로 이사가. 대신 생활 수준은 비슷하겠죠. 더 목돈을 마련하려면 생활 수준을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1억에 80으로 5천에 100으로 가게 되면 목돈이 2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대신에 80에서 100은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거고, 주담대 받아갖고 건물 투자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원래 장사했던 곳에 보증금 권리금이 있어요. 깔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건물 사면서 넘어가면서 그 돈을 활용하는데 이것도 몇 천만 원 되고요. 그리고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대출도 있고 노란 우산 공제라고 사장님들이 꼭 가입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돈을 넣은 거에서 대출을 받는 거라서 금리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술집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 대출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심지어 무이자입니다. 근데 단점은 거의 대부분 2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 흐름만 좋다면 활용하면 너무 좋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건물에 있어서 80% 대출도 있지만 나머지 20%도 충분히 레버리지를 할 수 있고 거의 10% 안 되는 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듣기에 좋죠. 내 돈 적게 들어가서 건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명과 암이 있는 거죠. 대출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칼과도 같습니다. 내가 잘 쓰면 너무나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칼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하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을 때 내가 내는 80%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나머지 레버리지를 매월 낼 수 있는 돈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산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내가 1년 동안 충분히 낼 수 있나, 내가 갑자기 현금 흐름이 끝나도 현금 흐름이 줄어들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분들,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분들은 장사나 사업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좋아야 돼요. 이게 사실 기본 전제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입지죠. 입지와 호재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중요한 게 수익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월세가 얼마 나와? 3%가 나와? 4%가 나와? 이 수익률이 건물의 금액을 책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좋은 임차인이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가 그래도 장사가 좀 되는 자리여야 되겠죠. 근데 자리가 너무 좋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사가 좀 되는 곳 또는 내가 집객이 가능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주변에 대형 호재들 그리고 수요가 많은 그런 입지들, 강남은 너무 비싸지만 마용성, GTX가 있는 곳이라던가 KTX가 있는 곳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입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금액이 좀 비싸다고 보면은 작은 땅들을 가지고도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보통 그 입지를 주로 많이 보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용도, 쓰임새가 되게 중요해요. 이 땅이 지금은 1층밖에 안 되지만 이 땅 자체가 용도가 준공업지, 상업지 이렇게 되면은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는 없지만 향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들어가서 그대로 쓰지만 향후에 시행을 할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올리거나 면적을 넓히거나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과 이익을 받은 건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30평 땅인데 건물을 15평밖에 못 올리는데 얘는 바닥을 꽉 채워서 30평을 다 올렸어. 그러면 1층을 15평 쓰는 거랑 1층을 30평 쓰는 거랑 임대료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땅의 개념도 있지만 그 땅 안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땅의 가치를 잘 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매매가에 무조건 7, 80%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치가 실제로 따져봤더니 매매가보다 높다, 매매가와 같다 했을 때 대출을 잘 해줍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매매가보다 높은지, 결국 매매가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는 싸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분석을 할 때 입지와 호재, 그리고 땅의 가치, 그리고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종로랑 마포구만 봤어요. 주얼리 인프라가 있는 곳, 또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 곳, 또 2030이 걸어오기 좋은 곳 위주로 봤었고, 아주 핵심이었던 게 건물 투자에서는 대출이에요. 대출 레버리지. 저는 당시에 몰랐는데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매가에 7, 80%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그리고 기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포 합정에 제 돈이 한 1억 6천을 가지고 18억 2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다 사용을 했죠. 그래서 1층은 월세를 주고 2층은 매장, 3층은 사무실을 얻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출을 받은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제가 한 400만 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저는 월세를 막 800씩 냈는데,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 18억짜리가 20%만 해도 3, 4억 넘어가는데 무슨 1억 6천으로 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업을 잘하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업자 대출을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직원 채용하고 기자재 사고 계속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익 잉여금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사고 우리 회사가 임차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한 3억을 넣고 월세는 시세보다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정말 풀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그렇게 매입한 건물을 한 3년이 되지 않아서 매각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무렵이었는데 당시에 매각을 34억 8천에 했습니다. 제 돈이 한 1억 6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최대한 활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이 16억이 난 거예요. 물론 세금을 제외하면 더 떨어지지만 와, 이때 또 한 번 현타가 또 온 거죠. 이거는 남들만 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 내 월세의 가치를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니까 나도 이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건물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한 구조로 가지만 원금을 갚아 나가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장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공간을 빌려서 월세를 내는데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로 내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장사라는 게 사업이지만 노동소득에 가깝거든요. 내가 일을 해서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예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소득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많은 부분 갑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10년도 안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물이 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5% 이상 못 올리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노년이 됐을 때 장사를 그만하고 싶을 때 장사를 접으면서 건물까지 같이 매각을 해도 되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대략 한 75명 정도의 건물주를 만들어 드렸는데, 건물을 매입할 때 매수자도 보지만 매도자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60, 70, 80이에요. 본인이 정말 어렸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건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게는 시세 차익이 20억, 30억씩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읽었던 게 그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정말 답이지 않을까?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하루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단점은, 내가 만약에 운영을 안 하고 임차를 줘 라고 했을 때 공실이 나면은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300만 원 받아서 이자를 300을 내는 구조라고 가정을 하면 세입자가 계속해서 장사를 잘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300만 원을 내가 100% 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단기간에 안 끝난다. 월세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월세를 낮추는 순간 건물의 가치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월세를 고수할 수밖에 없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1년, 많게는 2년 동안 이자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거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는 경우는 최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해칭이 확실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공실 위험을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갔을 때 그래도 입지가 좋아서 누군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건물주가 갑질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어쨌든 건물주와 세입자의 그런 이해관계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세입자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세입자가 정말 건물을 막 써가지고 건물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년이 넘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내보내고 싶지만 나 죽어도 못 나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와의 이런 불편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좀 더 크리티컬한 건 뭐냐면, 장사 지금 잘 돼. 근데 건물 풀로 레버리지를 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장사가 꺾이거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도 이자도 못 내.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투자법이 있다. 이거를 좀 장기로 보고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80% 대출 받자는 거 아니에요. 70%, 60%가 사실 적당하고요. 내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감당이 됐을 때만 이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의 비교를 아까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20평, 30평에서 내가 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인테리어 하는 거. 근데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전체 매매가가 확 올라가진 않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가치 향상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건물 자체의 매매가가 산정되는 게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월세가 많이 나오면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면서 이 건물을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매각을 할 때 여기서 장사 잘 되니까 월세를 올려주고, 리스백이라고 해서 건물주인데 여기서 장사 그대로 할게요. 근데 5년 동안 장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월세를 세팅을 해드릴게요. 하면은 수익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새로운 매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땅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허름한 주택인데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일 때는 월세를 뭐 1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이거를 상가로 받고, 연남동 그런 거 많잖아요. 오래된 주택인데 되게 핫플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주택이니까 싸게 사서 내가 리모델링을 적절하게 하면, 그리고 임차 세팅을 잘 하거나 내가 직접 사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임대를 높일 수 있겠죠. 이런 가치 향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구도심을 좋아합니다. 구도심이 어쨌든 평당가는 높지만 작은 땅에 건폐율이 꽉 찬, 그래도 장사를 할 수 있고 트래픽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을지로 충무로 좋게 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신당 약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도심이 그동안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 압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용산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벌써 용산도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20년 갈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북 쪽에 포진되어 있는 호재들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영등포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라고 그래서 한강을 두고 성수랑 그 영등포 쪽이에요. 성수는 이미 평당 2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거는 준공업지라서 층수를 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산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여의도의 배후로 여기가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도 저는 좀 좋게 보고요. 그리고 또 강서 쪽도 좀 괜찮게 봅니다. 강서구는 많이 오른다라기보다 마곡 그리고 김포공항 이렇게 대규모 오피스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주변에 그 오피스를 기반으로 배우 세대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사를 그 지역에 하는 분들은 그쪽 건물을 사는 것도 좋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라고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건물의 진심이라고 자영업자분들을 건물주가 빠르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맨날 갑질에 시달리고 약자였던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이 노동소득에서 해방이 돼서 자산소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사업을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낸 책은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요. 75명의 건물주를 만들어 드리면서 와, 건물주는 되게 돈이 많은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옆집 사장님, 아주 평범한 사장님들이 의지가 있고 공부만 하면 장사를 잘하면 충분히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또한 이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는 에세이 형식으로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부터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썼고요. 자영업자분들, 월세 내는 사장님들이 왜 건물주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인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기준, 그리고 찾기, 그리고 계약, 그리고 운영, 잔금까지 요거를 매뉴얼화 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하나둘씩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에는 정말 인력밖에 없던 사장님들이 건물주가 된 사례를 한 7개를 넣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뉴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서 디벨롭 해가지고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책이라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점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 건물이 펜스가 쳐지면 앞에 공원이 생기고 뷰가 이렇게 완전 영구뷰예요. 완전 다르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의 기준 정하기,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런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